특검의 입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까지 좀 모두 들어봤습니다. 글쎄 뭐 어디가 공격수고 어디가 수비수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편의상 특검을 공격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또 대통령이라든지 삼성 쪽을 방어하는 쪽에 이 수비수라고 하는데 먼저 공격수의 입장부터 보죠. 이수 변호사님,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 주도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동 주범이다 이런 뜻이에요. 몸통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재단의 애초에 설립 아이디어가 나온 것도 이제 최순실하고 같이 공모고, 그리고 이후에 모금을 얼마나 할 건지, 모금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그 재단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사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사업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그러니까 설립부터 운영까지 전체적인 상황을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서로 의논하면서 서로 역할 분담도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보여요, 특검이. 근데 선의로 했다고 대통령 쪽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분명히 선의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했는데 그 논리를 특검은 어떻게 깬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발표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최순실의 공소 사실도 있지만 다른 부분은 대통령의 피의 사실도 겹치기 때문에 피의 사실 공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뭐 책자에서도 이렇게 보도자료 배포한 데서 구체적이진 않은데,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그 헌재 그 심판정에서 되물었다는 부분. 그럼 그렇게 선의로 시작하고 이렇게 됐으면 왜 그러면은 이 10월 2016년 10월, 9월에 왜 청와대에서는 그걸 이렇게 정경련이 주도한 걸로 관련자들의 진술을 맞추려고 했느냐. 불거졌을 때 왜 덮으려고 했느냐. 그 부분이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은 대통령 측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밝혀야 하지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한 바는 없다. 나는 모른다. 이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죠. 자,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고 운영했다라는 게 이제 특검의 주장인데, 여기 나옵니다만은, 박 대통령 측에서는 짜맞추기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단돈 1원도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자신들이 선의로 돈을 넣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최순실에게 빼돌려지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교 변호사님. 대통령 쪽에서는 우리 이수 변호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헌재 재판관의 그 질문, 정말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기업들의 선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면은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왜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주도해서 이 증거를 축소하고 은폐하고 덮으려고 했는가? 이게 떳떳한 일이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안종범 수석 문제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일이 터지니까 증거를 인멸해라. 덮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게 그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그 진술을 대단히 많이 자세하게 반복 보도한 반면에 우리 안종범 수석이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승철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능동적으로 주도를 하고 해가지고 모금을 하고 앞장서고 이렇게 모금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저렇게 훌륭하게 충성합니다 하면서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보고를 하고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 대통령이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고 여당이 분열되니까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내가 위증교사를 한 적도 없고 증거인멸 지시도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나를 뒤집어 씌운다. 이승철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호소를 해요. 이 헌법재판소에 와서. 근데 이런 부분은 언론에서 전혀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이 안종범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지금 안종범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헌법재판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앉아있는 사람이나 알고 있지. 이 언론이 잘못 전달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이 언론이 보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 주도한 게 아니라 이승철 부회장이 주도해놓고 본인이 나중에 발뺌을 하는 거다, 떠넘기기를 하는 것이다. 그 안종범 수석의 증언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러한 이 재단 설립의 아이디어, 이거는 오래전 국정 기조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봐야 되고 이 실행은 정경련에서 실무를 맡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법적인 설립자는 개별 기업이다. 정부 안에 설립자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다. 요게 이제 그 안종범의
그 요지고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정범의 이렇게 증언 요지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좀 제대로 크게 봐야 되는데 뭐냐면 이 433억 원 이거를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거거든요. 전체 뇌물 액수. 이걸 대통령이 받았던 최순실이 받았던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다. 최순실이 받았어도 그건 대통령과 같은 주머니니까 받았다.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제3자 뇌물 수수에 있어서 요건인 그 부정한 청탁. 이게 입증하기가 어렵고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 수행이다. 정책 문제다. 이렇게 하니까 사법의 칼날을 대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누가 받았든지 간에 대통령이 받은 거다 하려고 공동지갑론, 경제공동체론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이론을 하다가 이제는 재단 공동운영론까지 나갔어요. 이렇게 희한한 게 나가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나가면은 첫 번째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그러면 433억 원 4천만 불인데 4천만 불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자기가 받았던 남이 받게 했다는데 거기에 손 10원도 손대지 않았다. 대통령 쪽으로 흘러간 돈은 없다. 이렇게 거대한 돈을 받으면서 손 10원도 안 되는 이러한 범죄자는 동서고금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이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뇌물을 통해서 이렇게 말이지 이 삼성을 봐줬다. 그렇게 합병시켜주고 말이야 국민연금을 통해서 합병시켜주고 봐주고 나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가지고 순환 출자 고리도 말이야 다 없애주고 말이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뇌물 받고 그렇게 정부가 움직였다 그러면 그 정부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이 소액 주주들이거든요. 정부만 그거 찬성한 게 아닙니다. 합병 찬성. 제일모직과의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을 국민연금만 찬성하고 정부만 찬성하고 예를 들면 국민은 반대했냐 그게 아니에요. 90%에 달하는 이 소액 주주들이 다 찬성을 했어요. 왜 찬성을 했냐? 자기네 주가가 200만 원에 있는 주가가 이걸 찬성하면 190만 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반대를 하면 2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가 되고 엘리어트라는 이 기금이 와서 이 헤지 펀드가 와서 분탕질을 하면 회사가 잘못되고 내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그럼 다 움직인 거거든요. 이 소액주주가 움직인 것과 국민연금공단이 움직인 게 똑같은데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은 뇌물받은 대통령에 의해서 지시받아가지고 아바타처럼 움직였으면 그럼 소액주주들도 뇌물받고 움직였습니까? 삼성물산에서 돈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거 찬성한 겁니까?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헤지펀드에 의해서 삼성물산이 잘못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일인데 이걸 나중에 알겠습니다.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회고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판단해가지고 칼질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했고 특히 이승철 정경련 전 부회장이 주도해서 했는데 그것이 마치 안종범 수석이 나서서 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은 것처럼 잘못 언론이 이제 보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삼성도 돈을 뜯겼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될 텐데 왜 뜯겼다는 그건 제가 표현을 말씀드릴게요. 삼성 물산 이재용, 삼성의 이재용의 그 진술 조서를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걸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냐? 어쩌다가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그렇게 삼성이 갖다 주고 말을 사다 주고 지원을 한다고 그러고 약속을 하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거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검찰에서. 그랬더니 장충기니 최지성이니 박상진이 하는 이 삼성 사장급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부회장님 저희가 일을 너무 일을 서둘다가 다 망쳐놨습니다. 저희들이 서둘러서 잘못됐습니다. 그 말이 탁 나옵니다. 그거 지금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속칭 최순실이 속칭 제가 이 말씀 방송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속칭 개털인데 범털로 잘못 알고 경솔하게 판단해가지고 너 도와주니 지원해주니 이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개털이었습니다. 즉 무슨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대단하게 봤는데 그래가지고 약속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어쩌고 했는데 실제 알고 봤더니 이거 개털이다.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하나도 없고 대통령이 그 사람 말 듣지도 않는 걸 나중에 알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랬는데 반 사기당한 거예요. 여기 돈 뜯겼다는 말이 거기 뜯겼다는 말이 최순실로부터 반 사기당해서 그러니까 이 뜯겼다는 말이 권력에 의해서 권력의 외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돈을 뜯긴 게 아니고 최순실한테 사기를 당해서 뜯겼다 이런 의미다. 그 제목을 돈 뜯겼고라는 그 제목의 이 야마에 요
해당되는 요 본문을 보시죠.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최 씨에게 속아 승마 지원 차원에서 송금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요 말이 삼성의 발표 요 말이 바로 돈 뜯겼고 부정한 특탁 결코 없었다는 걸로 이렇게 축약이 되는 겁니다. 여기 돈 뜯겼다는 건 말하자면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대한 삼성, 거룩한 삼성이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사기당했다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뜯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저는 좀 하나 희한한 점이 하나 있어요. 좀 질문을 드리면 2015년 7월 25일 날 이재용 부회장하고 대통령께서 독대를 해요. 2차 독대예요. 그럼 그 독대에서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말에 하면 뭐라고 막 화를 내셨다는 거죠. 승마 지원에 대해서. 그래서 화들짝 놀랬고. 왜 적극적으로 안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그리고 나오죠. 나서 이틀 후에 그 박산진 사장이 독일로 가요. 이틀 만에 독일로 가요. 그때 독일에 가서 203억 계약을 체결하고 와요. 그러면 지금 같은 기사인데 삼성에서는 우리는 그게 정유라 개인에 대한 지원인지 몰랐고 승마 선수들 전체에 대한 지원인 줄 알고 했는데 최순실한테 쏘갔다. 최순실이 자기 정유라 혼자 지원하는 걸 알고 우리는 지원을 중단했다라고 밝혔지만 이게 여기에 보강될 만한 그런 증언은 있었어요.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가 자기는 다른 선수들 지원하는 건데 왜 정유라만 하냐 그래서 다른 선수들 명단도 냈다가 최순실하고 갈등을 빚은 얘기가 한번 보도된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건 최순실이 대한 승마협회에 무슨 맡고 있나요? 정유라라는 승마 선수의 엄마일 뿐인데 불과한데 왜 2차 독대 후에 부회장의 독대 후에 이틀 만에 승마협회 사장이 독일에 날아가서 최순실과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지원 계약을. 저는 그거는 최순실이 누구예요? 정유라 엄마일 뿐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납득시킬 거냐. 알겠습니다. 최순실이 그러니까 삼성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약간 사기를 당했다 이런 표현이 이제 맞는 거겠죠. 그렇죠, 손범규 변호사님 우리 주장은. 정말 최순실은 그렇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삼성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사기를 친 정말 봉이 김선달처리 능가하는 정말 천재적인 사기꾼이었는가? 아니면 특검의 주장대로 대통령의 권력과 손을 잡고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 정말 나쁜 국정농단의 주인공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부분을 제가 잘 음미하셔야 되는 게 막 적극적으로 그럼 최순실이 막 적극적으로 막 사기를 쳤겠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 말을 아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회장님 너무 저희가 서둘다가 일을 망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그 기사도 났더라고요. 월간 조선인가 났는데 이 삼성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권력의 근처에 그냥 있기만 했을 뿐인데 한 사람인데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뿐인데 적극적인 사기 생각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삼성이 너무 과대평가한 거죠. 최순실을. 그래서 최순실에게 어떤 대규모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약이 되게 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법정에서 나온 얘기는 최순실이 그렇게 돼서 이 최순실이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의 힘, 또 그 권력이 자기가 그 근처에만 있어도 이런 이권이 불나방들이 이제 달려오듯이 올 수 있다라는 이런 이 현실, 여기에 눈을 뜨게 만든 것이 삼성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정치하는 분들은 그러거든요. 권력에 너무 가까이 가면 권력에 타 죽는다. 불나방처럼 가까이 가지 마. 너무 가까이 가면 너무 멀리 가면 또 춥다. 이런 식으로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권력이 가지는 위력,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삼성과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속된 말로 좀 별인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분이 아직 말 한마디 못해서 제가 이제 발언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자꾸 궁금증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손범규 그러면 최순실이 며칠 전에 그 안종범 최순실 같은 재판에 나와가지고 내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와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라고 굉장히 서운했다라는 말이 공개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두 합병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줬는데 나에게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아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뭐 자기 주변의 인물, 예. 뭐 저는 그 대통령 주변에 있는 뭐 비서들이라든지 예.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네, 그런 사람들에게 예. 이건 뭐 잘 좀 돼야 되지 않냐, 삼성이. 예. 뭐 이런 말을 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그게 전달이 되게끔 했다든가 예. 뭐 그런 걸 암시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요. 예. 그렇게 하는데 왜 나를 갖다 이렇게 겁박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사건에서 그 어떤 우리 국민들은 그 본질을 좀 이렇게 거시적인 눈에서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손봉기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본질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삼성이 최순실에게 당한 거다.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정하면 그쪽 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예, 어쨌든 아니, 그런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예. 이 사건의 본질은 이 권력욕에 불타는 예. 야당의 유력한 정권 주자와 예. 야당이 예. 이걸 언론과 준비된 언론 폭로, 예. 그리고 준비된 언론 그리고 손잡았고 또 그 폭로를 가능하게 한 건 그 고영태, 예. 그 김수현 그 녹취록에서 증명되는 그 일당들이 미리 예. 다 그 폭로 자료를 줬어요. 그건 자기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 근데 자기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 자료들을 줬던 것이 언론에서는 정권에 대한 비판 내지는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자료로 쓰임이 예. 된 거죠. 이 돈을 벌기 위해 수집됐던 자료가 정권을 무너뜨리는 자료로 쓰인 게 바뀐 겁니다. 용도가 바뀌게 쓰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농단을 해가지고 어떤 돈을 벌려고 했던 그 고영태 일당이 예.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탄핵이라는 이런 엉뚱한 곳으로 정치 이제, 별난의 자료를 주게 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하는데 얘기 나온 김에 예, 고영태 녹취 파일을 좀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은 그림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따따따따 한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갖고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야. 근데 형이 아직 그걸 아직 못 잡았어. 그러니까 그게 1년도 안 걸려. 1년도 안 걸리니까 더 힘 빠졌을 때 던져라.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이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특검의 발표가 있었고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는 지금 우리 손봉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의 그 어떤 힘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좀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고영태 일당이 뜻대로 안 되면서 그것이 엉뚱하게 정권, 야권의 대선 주자라든지 언론과 결탁을 해서 이렇게 큰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번진 것이다. 사건의 본질은 고영태의 사기극, 최순실의 뭐랄까요? 일탈? 뭐 그 정도가 전부 이 본질이지 대통령의 뭐 권력 남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다. 이게 이제 어제 대통령 맞습니다. 대리인단의 주장이죠. 예. 송 교수님. 네. 어제 특검이 이렇게 쭉 여러 가지를 좀 밝힌 점에서 보면은 글쎄 지금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 쪽 입장도 좀 들어봤습니다. 사실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검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확보했던 70일간 수사를 통해서 확보했던 증거를 가지고 이런 결론에 도출했거든요. 뭐 정확히 어떤 증거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지금 그 특검의 어제 이제 수사 예.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서 이 국정농단을 이제 벌였다. 이런 것이고 거기에 그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그야말로 권력에 의해서 그 그룹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그 모금에 참여하고 특혜를 줬다. 예. 이제 이 부분인데 일견 제가 옆에서 들어본 우리 손병규 이제 변호사님의 그 대통령을 위한 또 이제 이런 말씀도 일견 이해는 돼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기 팩트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뭐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또 알았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선까지 알았느냐 이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 최순실은 과연 대통령의 이름을 등에 업고 권력을 등에 업고 본인이 이른바 개인적인 어떤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삼성을 비롯해서 모든 대기업들을 다 속여왔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이란 말이죠. 예.
그 사실 이제 특검도 어저께 밝히면서 절반의 수사였다. 이제 이렇게 밝혔다시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지금 밝혀지진 않은 것 같아요. 향후 이제 또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만은 예.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좀 이번 그 특검 과정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예. 검찰 수사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으셨고 특검 대면 수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을 때 어쨌든 그 뭐 조건이 뭔가 뭐 서로 간에 예. 합의가 안 됐든 결과적으로 수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지금 손범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조사 자리에 앉으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면은 예.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겠냐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 예. 제가 이제 저녁에 늦게 이제 그 박영수 특검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봤습니다만은 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이번 수사가 미완의 수사일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특검들이 다 단일 사안이었어요. 대곡동, 이명박 대통령 대곡동 사저 사건, 뭐 대북 송금 사건 딱 사안이 한두 개였는데 이번에는 13개, 14개예요. 예. 이거를 70일 만에 수사를 다 한다는 건 무리였어요. 그래서 예. 지금 특검이 끝난 이 시점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논란을 빚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특검법을 만들 때 예. 기간과 이 수사, 이 범위를 너무 폭넓게 잡아서 이 미완의 수사가 되도록 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알겠습니다. 게 박영수 예. 특검의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모든 건 끝났고 다시 이제 검찰로 돌아갔고 이제 헌재 재판 선고를 좀 심판 선고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어제 이 박영수 특검팀이 발표했던 수사 결과는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 문제가 좀 하나 있고요. 문학의 블랙리스트 부분이 하나 있고 최순실의 재산 규모 그리고 세월호 7시간 관련된 얘기가 주로 이제 주목이 좀 됐습니다. 특검이 밝힌 대표적 탄압외로는 이 문학동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문학동네가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관련 책을 출판한 이후에 대표적으로 정권의 눈밖에 나서 이제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주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정확히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미용 시술이 있었던 날은 미용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해서 시술이 있는 날은 미용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정도만 아마 유추를 해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시술 의혹 의료인들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 대통령 오전 10시 전에 행적은 확인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월호 7시간 관련된 의혹들 잠깐 좀 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 행적에 관하여 국민적 의혹이 대두되고 있어 비손 진료 및 특혜 의혹 특검법 2조 제14호입니다.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는 기회에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 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런 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근데 이제 그날은 마침 이제 그 일정이 없어서 제 그 업무 공간이 이제 관저였는데 제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뭐 결제할 수 있는 그것도 시스템도 다 돼 있고 또 필요하면 손님도 이렇게 만나고 또 접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위민관에서 할 수도 있고 본관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좀 그 일정이 특별하게 없으면은 제가 그동안 또 조금 밀렸던 바쁜 일을 하다가 보면 이제 계속 쌓입니다. 이 보고서라든가 결정해야 될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그런 날은 계속 챙겨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예,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결국 특검이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는 바짝 밝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뭐 기치료 아줌마니니 주사 아줌마니의 들락날락 평소에 들락날락했던 것은 확인이 됐고 또 김영재 원장부터 시작해서 그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의사의 시술 뭐 이런 성형 시술까지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월호 당일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어요. 못한 거,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못했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압수수색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정확한 행적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뭐 압수수색을 했으면 예. 뭐 출입 기록이라든지 예. 그때 뭐 서버를 뒤지면 예. 뭐 더 정확한 게 나올 수 있겠죠. 그 김장수 그때 안보실장이 예. 처음에 보고를 했을 때 어디 계신지를 몰라서 관저하고 집무동하고 양쪽에 예. 뭐 보고서를 냈다고 할 정도로 그때는 좀 불투명하니까. 근데 어제 특검 발표에 하면은 대통령 세월호 당일날은 예. 뭐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예. 전날 저녁부터 당일날 오전까지 오전 한 10시까지 그 행적은 모르겠다 하지만은 그 이후는 뭐 일부 그 한겨레 신문이나 뭐 SBS인가요? KBS인가 이런 데서는 뭐 오전에 뭐 올림머리하고 오후에 올림머리하고 예. 해서 하루 종일 머리만 하다가 풀고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좀 사실이 아닌 걸로. 머리는 20분 정도 한 걸로 그거는 좀 특검은 결과를 거의 냈죠. 좀 예. 과장 보도 아니냐 어제 갔는데 어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해명이 저는 된 거로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대통령이 먼저 밝혔으면 좋겠지만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실은 무죄 추정에 의해서 검찰이 사실은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대통령이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지만은 당일날 시술 의혹이 있는 김영재라든지 또 연세대 교수라든지 예. 또 3명이잖아요. 예, 그분은 김상만도 뭐 있고, 예. 골프 치러 가고 또 연세대 교수는 또 지방에 예. 학회에 또 참석하고 또 알리바이가 다 나왔대요. 그러니까 예. 그 세월호 당일날은 내가 보니까 전날 저녁부터 오전까지는 무슨 시설 뭐 할 수는 있었겠죠. 예. 뭐 그리고 또 전날 뭐 얼굴에 조금 뭐 흔적이 있다. 전날에는 없었는데 그 다음 날은 좀 뭐 있어서 예. 뭐 개연성은 있습니다만은 특검 조사상으로는 어제는 뭐 어느 정도 더 알겠습니다. 나온 건 예. 없지 않느냐. 그거에서는 더 이상 뭐 내가 보면 나올 게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거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여기 지금 아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무죄 추정의 법리하고 입증 책임이 검찰 내지는 소추위원 측에 있다는 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저는 그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조금 이제 좀 약간 사실관계가 다른 게 대통령이 이 부분을 잘 안 밝혔다. 밝힐 의무는 저쪽에 있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다 밝혔어요. 근데 언론이 보도를 안 해준 거예요. 대통령이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몇 시에 뭐 다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언론이 보도를 안 해줬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밝힌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보도를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뭐 구술했다 예? 그날 구술했다 미래를 저질했다 무슨 시술을 받았다 수술을 했다 오만 얘기를 다 퍼뜨리면서도 그 와중에 대통령이 발표한 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도 안 가지고 언론이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법원에 와가지고 밝혀라 그러니까 과거에 밝힌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밝힌다든지 예. 또 한 번 밝혀봐라 그랬더니 또 자세해진다든지 예. 자꾸 재촉하면 점점 더 없던 얘기가 자꾸 나오면 그 거짓말을 양산하는 거라고 국민들이 안 그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몰아간 측면이 있다는 거를 이제라도 회고적으로라도 반성을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 이 손목희 변호사님. 관저하고 이 집무실 이거 계속 오해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방금 전에 나오셨잖아요. 예. 그날은 일정이 없어서 내가 집무실에서 근무하는 날이었다 이렇게 하고 막 공식 일정으로 바쁨으로써 여러 가지 결제 서류 같은 걸 못 본 걸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체제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저에 계실 때도 무슨 상황이든지 대응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항상 연락이 되죠. 예. 관저에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가 멈춘다든지 예. 이 지휘가 안 돼 보세요. 그럼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관저에 있어도 지휘가 되고 또 본관에 가면 당연히 또 돼야 되고 예. 또 청와대 비서진들이 있는 위민관에 가도 지휘가 되게 이렇게 청와대 경내에 대통령이 있기만 있으면은 어디에 있더라도 그게 근무지다. 이 국가를 지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거거든요. 비싼 돈을 들여서. 그래서 공식 일정이 없는 날 대통령이 집무실에 관저 내 집무실에 머물면서 차분하게 밀린 결제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또 무슨 보고가 되면 보고를 받고 상황에 대응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추위 측에서는 계속 얘기가 아니 왜 본관으로 안 왔냐 왜 관저에서 놀았냐 이러는데 정말로 관저에 있으면 놀기만 하고 일을 전혀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게 진짜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대통령이 이 세월호의 어떤 지금 배 안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갇혀 있다는 걸 언제 아신 건지 청와대 상황실로 보면은 오전 한 11시를 좀 넘은 시각에 이제 상황실 이제
파악한 것 같아요.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러면 언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건지 또 하나 김장수 실장은 왜 당시에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본관하고 관저로 문서를 두 군데로 보냈는지 이 부분은 우리 손범기 변호사님 말씀과 참 잘 안 맞아서 그분이 자꾸 어디 있는지 몰랐다라는 거에 자꾸 관점을 두는데요. 어디 있는지 몰랐던 게 아니라 청와대 경내에 계신다면은 계시기만 하다면은 본관 아니면 관저지 딴 데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위민관에 지금 안 오셨다는 걸 자기들이 알잖아요. 위민관 건물에 오셨으면은 그걸 알 텐데 위민관에 안 계시다는 것 정도는 알거든요. 근데 대통령님이 무슨 외국에 나가신 것도 아니고 전방 신차 간 것도 아니고 청와대 경내에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관저 본관 아니면 관저에다가 양쪽에다가 다 동시다발적으로 딱 보내면 보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게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침수봉대해가지고 막 공격을 해서 그러는 건데, 그때 당시에 그 김장수 장관은 자기의 그 말이 이렇게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본관에 계신지 또 관저에 계신지 잘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양쪽에 다 보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도 국가안보실장 정도면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에서 주무시는지 관저 자체가 특급 경호구역이에요. 지정 경호구역이에요. 거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관저 내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침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전부 다 그 비밀입니다. 국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청와대 경내에 있다는 것만 그것만 알면 되지. 대통령이 지금 어디 있어? 관저에 있어? 관저 뭐 침실? 어디? 집무실? 어디? 뭐 어디 있어? 2층에서 1층에서 지하에 있어. 이거 캐는 게 오히려 발칙하고 불순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왜 그걸 자꾸 캡니까? 대통령이 경내에 있으면 보고가 얼마든지 되게 돼 있는 체제가 다 갖춰져 있고 반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움직여 왔는데 딱 보내면 딱 보고가 딱 되는데 그게 됐으면 됐지 왜 자꾸 그걸 캐요? 알겠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라도 대통령이 정확히 관저 내에 침실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굳이 그렇게 알 필요는 없었다. 그렇게까지 이수희 변호사님 잠깐 말씀 드릴게요. 저는 지금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은 언제나 이제 거의 비상사태를 대비하면서 있어야 되니까 모든 이제 그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고 언제나 직무에 응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특검에 보면은 매일 오전 8시에 미용사가 가서 머리를 만져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미용 시술이 있은 날이나 있은 다음 날에는 들어가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미리 연락을 못 받았다고 들어오라는. 그런데 이 세월호 당일날은 미리 연락을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하지를 않은 거예요, 오전에. 그래서 오전에 가지를 않았어요, 미용사가. 그러다가 2시 넘어가지고 급하게 이제 들어간 게 이영선 행정관의 문자로 나타났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일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없더라도 업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비상사태를 대비한다면 뭔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세월호 당일날 오전에 머리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는 아예 그냥 관저 밖을 나갈 의사가 없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대통령이 뭔가 준비된 상태여야 된다는 그 말씀하고는 지금 또 배치된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제가 그 오해를 씻을게요. 윤전추 증인이 이 부분을 증언했어요. 윤전추 증인이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가지시는 의문이 이게 이 변호사님의 그 합리적 사고에 따르면 이런 의문이 나와야 되고 정상입니다. 제가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런 의문이 생기니까 윤전추 증인에게 증언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윤전추의 증언이 이래요. 대통령께서 그날은 미용사를 아침에 부르질 않으셨고 대통령 미용사를 또 부르지 않는 날에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머리를 산발하고 이렇게 계신 게 아니고 미용사를 부르는 날도 있고 안 부르는 날도 있는데 안 부르시는 날에는 본인이 직접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머리를 다 본인이 만져가지고 그렇게 올림머리 그렇게 아주 그 국민 앞에 보이게 하기 위한 공식적인 올림머리를 직접 만들지는 못하셔도 단정하고 정갈하게 딱 하고 계셨고 본인이 스스로 하셨고 화장도 본인이 하셨고 그리고 옷도 다 아주 정갈하게 딱 입고 계신 걸 봤고 그리고 9시가 되자 관저 내에 그 집무실로 9시가 되기 전에 딱 9시 정각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업무 시작하는 걸 자기가 봤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날 공식적인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올림머리를 정확하게 올림머리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부르신 거지만
본인은 머리를 다 정갈하게 하셔서 항상 업무를 볼 준비가 돼 있었고 업무를 봤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오해를 다 이제 씻을 알겠습니다. 만한 예. 증언이 다 있었어요. 예. 지금 뭐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이 그러면 이 세월호 사태를 조금 더 빨리 파악을 한 다음에 조금 더 중대본을 빨리 가든가 이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준비돼 있었는데 왜 좀 이렇게 늦게 가셨을까?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의 또 뭐 조치는 다 있었습니다. 전화도 하고 소면 보고도 받고 다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세모표로 동아일보는 좀 그려놨습니다. 어쨌든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저희들이 짚어봐야 될 대목이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 의혹인데 200억에서 300억 정도 수준에 저희들이 뭐 그동안에 언론에서 뭐 8천억 얘기도 나오고 10조 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건 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어제 특검이 밝혀낸 것은 200~300억. 그러나 이 언니, 뭐 최순천이나 최순득이 갖고 있는 재산에 비해서는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과연 이게 최순실의 전 재산일까 하는 의문도 좀 남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최순실 일가의 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망라하여 약 총 28개 의혹사항으로 정리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조사를 위하여 대법원, 국세청, 국가기록원 등으로부터 수많은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연 인원 94명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는 대상자들의 현재 재산 파악과 불법 재산 형성 및 은닉에 대한 의혹사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확인된 최순실의 현재 보유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추진 보전 명령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확인된 최순실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으로서 약 228억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 2,230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재산 보유 사항과 도출된 관련 의혹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진척은 있었으나 재산 형성의 불법 사항과 은닉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1년 동안의 아내는 꼬박꼬박 그 달에 그 날짜에 생활비가 꼬박꼬박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니로부터 돈이 들어왔지만 붙인 사람은, 송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니는 은행 업무를 볼 수가 없지요. 해본 적이 없으신데 누군가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최태민, 최순실 일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 아내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최태민 친척이 되는 사람이 반포동의 한신 아파트를 계약하러 가자고 해서 따라가서 계약을 하나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최태민 씨가 이걸 사준 건지 우리 언니가 사준 건지 아직도 미스테리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박근혜가 8년간을 운영하면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돈을 만들고 그 돈의 대부분을 최태민에게 상납해서 거기다 기업입학을 받고 그게 29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4억 원만데 5천 원만 학교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행방불명이다. 100억대 호가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4억 원에 팔았어요. 그 산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하니까 다운 계약서를 해달라고 해줬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수사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수사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모든 운동개입을 발표하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비까지 다 어리선장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예. 여러 사람들의 주변인들의 증언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관련 자료를 보면 최순실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을 것으로 미뤄 짐작은 되는데 증거는 없어요. 특검도 못 찾았고. 그렇다면 특검이 찾은 게 정말 최순실의 전 재산인가? 200억에서 300억 정도 사이가 정말 전 재산인가? 빼돌린 차명 재산도 없고 어디 저기 독일의 뭐 유령 컴퍼니 회사도 없고 이게 전부 진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예. 그 박용수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 최순실 일가의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완벽하게 추적을 다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2007년도에 예. 2007년도에 제가 이제 그 최태민, 최순실 일가의 재산에 대해서 그때 일선 기자로 취재를 할 때 그때만 해도 예. 서울에 있는 부동산만 공시지가로 200억대였어요. 예.
그런데 물론 뭐 재산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제가 생각할 때 그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은 예. 이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이 들고 예.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처음에부터 재산을 어떻게 읽었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됐으면 좋았는데 예. 수사가 안 된 게 시간상 제약 때문에 안 된 게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꽤 오래전 4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영예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최태민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좀 부족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예. 드리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433억 뇌물 수수인데 그거를 경제 공동체로 해서 최순실 받은 것도 박근혜 대통령 받은 거랑 똑같이 해서 다 삼자 뇌물하고 직접 뇌물로 엮었잖아요. 대통령도 엮었다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재산하고 나는 좀 비슷한 맥락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순실 재산이 228억이 뭐 잘못된 거냐 지금 묶어놓긴 했지만은 옛날 일이거든요. 옛날 일. 40년 전 일이에요. 그 대통령 경제 공동체라는 말도 1990년에 삼성동 대통령이 10억 5천에 집 살 때 그 최순실 모친 임선희 씨 돈으로 샀다는 건데 그거를 지금 와서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번에 특검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기승 전 박근혜 해서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로 포커싱을 했는데 이게 재판 가면은 박영수 특검도 세 개의 재판이 된다고 할 정도로 이게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밝혀진 부분도 있고 밝혀지지 않은 미확인 부분도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좀 정리가 좀 됐습니다. 어쨌든 정경련 출연 부분 그리고 현대차 K코퍼레이션으로 납품한 부분,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수주 부분, KT그룹의 임원으로 올라간 부분, 그리고 KB 하나은행의 이상화 본부장 승진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혐의에서 대통령과 최순실은 공모를 했다라고 특검은 주장을 하고 있고 삼성 쪽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는 어거지로 엮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마디만 드릴까요? 이게 우리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지만은 공범 이렇게 하려면요 그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네요. 법률 용어라서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 특수 강도라는 게 있거든요. 가장 일반적으로 예를 드는 건데 갑이라는 특수 강도는 밖에서 망을 보고 을이라는 특수 강도는 집 안으로 담 넘어서 들어가서 뭐 칼 가지고 위협을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와서 갔다. 그럼 둘 다 갑은 이런 행위를 하고 을은 이런 행위를 했다. 기능적 행위 지배. 이렇게 이런 기능을 했다. 이런 행위를 했다. 이래서 공범이다. 이렇게 그 역할 분담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건 수많은 그 정황. 그러니까 뭐 40년 전에 뭐 최태민 목사가 있었다. 어떠다 저떠다 이런 오만 정황을 쭉 그냥 나열하고 그냥 공모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그래 특검에서는 그러겠죠. 대통령을 직접 수사를 했으면 다 밝혀졌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런 식으로 그 기능적 행위 지배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국의 대통령을 공범자다 이렇게 최순실과 공범자다 이렇게 하는 거는 꼭 대통령의 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게보다는 이거는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걸 우리가 간파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손 변호사님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특검 쪽에서는 안종범 수석의 수첩을 통해서 대통령이 중간중간에 최순실과 또 이제 기업인들 사이에서 고리 역할을 했다라는 게 이제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서 나왔는데 글쎄요, 이제 안종범 수석의 그 내용들이 얼마나 이 헌재 또는 이제 일반 재판에서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종범 수석 얘기 나왔으니까 이 루이부통 가방 얘기를 하는데,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얘기도 지난번에도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고급 명품 4개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추석 지났는데도 받겠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저 박채은인데요. 저희 YJ 콥스메디칼.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저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호텔
그 예. 중식당의 그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그 어디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줘 그러면. 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네, 현재 덴마크에서 3개월째 구금 중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이 늦어지면서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지난달 정유라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6년 6개월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때문에 수사가 검찰로 넘어갔어도 정유라 씨는 안심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6년 뒤에 한국에 입국해도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정유라 씨의 체포영장 기한은 6년 6개월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긴 걸까요? 정 씨 측은 덴마크 검찰이 송환을 결정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송환 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염두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의 덴마크 구금 기한은 22일까지인데요. 과연 덴마크 검찰이 그 전에 송환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담으로 넘어가시죠. 네, 어제 특검이 정유라 씨 관련해서도 최순실이 적극적으로 이화여대 학사 문제에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좀 내렸죠. 뭐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계속 그 특검이 이제 설득을 해서 좀 데려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홍나희 삼성미술관장이 돌연 사퇴를 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미술계 소식이 오늘 많은 신문에 좀 실려 있습니다. 홍 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사퇴를 했다라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그리고 또 남편이 이건희 회장의 병상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바깥 활동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나희 관장의 사태로 미술계가 큰 충격에 빠졌는데 사실 이 삼성 리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적인 명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로 사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만한 힘을, 돈을 가진 미술관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덕분에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도 뭐 세계적인 명화라든지 이런 걸 감상할 수 있는데 글쎄요. 뭐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만 미술계가 받을 충격도 만만치가 않네요. 예. 그렇죠. 삼성이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문화계, 체육계 이런 데 큰 손인 건 사실이죠. 작년에 삼성전자 한 군데가 미술계, 문화계를 위해서 쓴 돈만 460억이니까. 그리고 또 옛날에 비자금 수사 때 유명해진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리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그 그림도 굉장히 했는데 홍나희 여사가 대학교 서울대 응용미술학과 나와가지고 특히 미술 이쪽에 조예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유명한 그림들을 많이 전시회도 하고 많이 사기도 하고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게 많았을 거예요. 지금 이건희 회장 누우신 지가 벌써 3년 넘었죠. 아들인 이재용 회장은 지금 구속돼 있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은 트럼프 아들 이방카가 되자마자 백화점에서 매장 쫓아내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나자고 대통령이 만나자고 안 만날 재계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홍나희 여사도 자기 아들이 또 저렇게 되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두문불출하다고 봐야죠.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인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미술계로서는 큰 손실을 좀 입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좀 주간신문에 많이 흘러나와 있네요. 자, 헌재가 어제 이 오전에 열렸던 평일을 오후로 미뤘습니다. 아마 특검 발표 참고위에서 조정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이수희 변호사님, 오늘 헌재가 이 선고를 언제 할지 선고 날짜를 예고한다고 분명히 했으니까 오늘쯤에 예고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나올까요? 10일 또는 13일? 아니면 그 이후? 지금 이제 그 예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선고 3일 전에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 예를 따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러면 10일,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의 그 임기 끝나는 13일 기준으로 했을 때 13일 오전에 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안 되면 아니면 10일 금요일 날 하거나 둘 중에 하나면 10일이라고 그러면 오늘이 이제 3일 전이고요. 13일이라고 하면은 내일이나 모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발표가 이제 예고를 하지 않겠냐, 선고 기일을 라고 추측은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오늘 그러면 선고 예고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미뤄지는 거 아닌가 또 짐작해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어제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은 그것은 증거로 채택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그 부분에 이렇게 어떤 생각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반영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사람이잖아요, 재판관들도. 그러니까 어제 특검 수사 결과를
전혀 배제하긴 또 어려울 거예요. 아마 국회 소추연단 쪽에서 그걸 이제 증거 참고 자료로 제출을 했으니까요. 증거는 아니지만. 물론 당연히 그 헌법재판소에서 예. 그 처음부터 그랬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이 재판 시작할 때부터 예. 특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심지어는 소추위원단에서 특검의 수사 결과를 뭐 보내가지고 받아가지고 예. 내든지 절대 고려 안 하겠다. 그걸 고려하면 이건 공정하지 않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명확하게 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안종범 수첩이 그 증거 채택 여부가 앞으로 보겠다. 예. 주시하겠다 그랬잖아요. 벌써 결론 났어요. 안종범 수첩은 증거 채택 안 한다고. 헌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 이거는 사본을 가지고 이 전체 다 증거 채택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안 한다 그랬어요. 증거 채택 안 했어요. 예. 안 했어요.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이 사본을 가지고 내고 원본을 제시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 증거가 진정 성립이 다투어지고 하면 예. 원본을 제출해야 돼요. 입증 책임을 진 사람이. 근데 원본을 제출 못 하니까 안종범 수첩 자체는 증거 채택을 안 한다. 예. 즉 증거의 세계에서 추방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 다만 안종범의 수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예. 검찰에서 안종범 씨한테 물어가지고 대화 문답을 조사한 거 문답을 예. 해서 그 조서가 꾸며졌잖아요. 예.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은 채택을 인정하고 하고, 예. 신빙성을 들여다보겠지만 수첩 자체는 원본을 제출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수첩 자체는 증거 능력이 없다. 안 보겠다 이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정미 재판관이 이제 퇴임하고 나서 그 후임에 이선의 인권위원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예, 뭐 노점상하는 부모 밑에서 예, 사법고시 수석 합격을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여성 법관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여성 법관이 한 명도 없어지니까 아마 대법원장이 이제 이렇게 이선의 인권위원을 임명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노점상 부모와 임명하시는 것도요. 예. 진작에 하셨어야죠. 진작에. 예. 그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법 6조에 예. 헌법재판관들이 9명이 이렇게 그 하나라도 결혼이 되면 예. 헌법재판에 문제가 생기니까 헌법 111조에는 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예. 이 9명의 구성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대통령과 대법원장과 국회는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예. 한 명이라도 결혼이 되지 않게끔 후임자를 계속 지명하고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예. 이래가지고 간단 없이 헌법재판이 9명이 해서 진행되도록 하라고. 예. 그런데 그런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가인 대법원장님께서 이 이정미 재판관께서 지금 임기가 불과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며칠 예.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와서 저걸 임명을 해가지고 이게 위기를 이렇게 예. 맞이한다는 게 웃긴 거고 또 저는 더 웃긴 게 대법원장님도 그럴 뿐만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 예. 더 웃겨요, 더 웃겨. 아니,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예. 1월 31일 날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럼 1월 31일 날 그만둔 그 헌법재판관의 임무 수행을 2월 1일부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벌써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월 달에 이 탄핵 소추가 되자마자 그때 최소 12월 말에는 후임자를 지명했었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황교안 권한대행도 법에 맞는 일을 하고 예. 대법원장님도 지금 하지 말고 3월 13일 날 임기 만료니까 2월 13일쯤 해서가지고 지금 9명이서 예. 딱 구성이 돼 있어서 법대로 했더라면은 더 헌법과 좋았을 법률에 것이다. 맞게 했더라면 예. 지금 누가 어느 국민이 지금 뭐 8명으로 하면 되니 안 되니 뭐 공정성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를 왜 들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예. 안 해가지고 이런 소리를 듣는 거지. 예.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의 기준과 절차를 거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2004년에 TV 생중계로 했으니까 아마 이번에도 생중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저희들 이 시점에서 좀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정가윤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최근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듣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윤상현 의원이 탄핵 반대 성명서를 냈는데 혹시 우리 정 의원님께서도 동참을 하신 건가요? 저는 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무소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한다 안 한다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직까지 좀 자유롭습니다. 예. 부의장님 혹시 지난 4일 날 집회 나가셨나요? 네, 나갔습니다. 나가신 이유가 혹시
그날 뭐 지금 현재 태극기 집회를 보면 거의 예. 다 보수 우파들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정치권에 바라는 것 뭐 이라도 더더구나 현재 심판을 앞두고 바라는 그러한 국민의 소리를 듣는 좋은 계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뭐 가서 쭉 그 참여한 분들하고 이런저런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게 돼서 개인적으로 정말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다시 합쳐질 가능성도 있어요? 혹시 거기 그 자리에서 그런 가능성을 좀 혹시 엿보셨습니까? 그 자리에는 뭐 그 제가 갔을 때는 그 조원진 의원, 김진태 의원, 박대출 의원, 예. 현역 국회의원 세 분이 계셨어요. 세 분이 계셨는데, 예. 저 소위 바른한국당 의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셨기 때문에 예. 그쪽 의견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그날 그 자리에서 나온 그 국민들의 소리는 예. 물론 현재 심판이 제대로 돼야 되겠지만 또 더불어 예. 이제 이 앞으로 정권 멀지 않아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예. 보수파들의 약진을 촉구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예. 보면 결국은 우리 사회 구조가 424 구조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뭐 자유한국당이든 그 바른당이든 그 결국은 보수 쪽 사람들은 합쳐질 것이다. 뭐 어떤 형태로든가 예. 통합이든 연대든 뭐 결국은 우파 쪽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얘기와 또 이렇게 친박계 의원들의 얘기가 굉장히 좀 그 결이 달라서 합쳐질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인데 우리 또 부의장님께서는 또 그렇게 안 보시는군요. 예, 홍준표 지사 뭐 물론 어디가 어느 조직에나 예. 그 개성이 독특한 분들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또 잘 이리 아우러 가는 게 정치니까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예. 부의장께서는 홍준표 지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건데 이분이 홍 지사가 대선에 뛰어들면은 판이 흔들 수 있을까요? 판이 흔들릴까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나 예. 또 아니면 뭐 언론의 성향이나 또 이런 것을 보면 이미 뭐 다고는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는 판세가 상당히 기울어졌다. 예. 이렇게들 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 판세를 흔들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우선 제일 먼저 국민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을 돌려놔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보수 쪽 후보들의 성향을 보면 예. 그 별로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미국의 우리 트럼프가 힐러리한테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죠. 예. 그 트럼프가 힐러리를 향해서 선거 도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신은 깜빵에 쳐넣을 거야. 이런 정말 쇼킹한 얘기들. 예. 물론 우리가 뭐 참 대통령 후보로서 그런 얘기를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든 이 판을 흔들어야 한다. 그래서 정말 등 돌린 보수 세력들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예. 게임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뻔하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뭐 그 카드 하나로 홍 지사가 좀 괜찮다. 국민의 지지도를 10% 넘는 황 총리라든가 또 뭐 아직까지 자기 재판과 또 현재 심판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홍준표 경남지사라든가 또 이런 또 우리 보수 쪽에 많은 후보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그냥 참 열심히 그 국민을 설득하면 좋은 결과 아니겠냐. 그런데 어떻든 홍준표야말로 그런 그 판에 예. 한 그
사이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인터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정가윤 무소속 의원 전 국회 부의장 통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친박과 비박이 이 탄핵과 관련해서 다시 좀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는 모습이 좀 조선일보의 기사로 좀 실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시간 관계상 이게 뭐 계속 논평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장외 여론전도 좀 가열되고 있고요.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와 윤상현 의원이 계속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때는 형님 동생 하던 두 분 사이였는데 지금 이렇게 됐군요. 자,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